지금 돈이 급격하게 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돈만 휴지가 되고 나머지 자산은 전부 날아올랐던 시대를 우리는 방금까지 통과해왔다는 거죠.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원자재. 심지어 이게 왜 오르지? 싶은 자산들까지 줄줄이 오르던 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급락했고 그 뒤를 이어 금 가격이 밀렸고 코스피도 크게 흔들렸죠.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에브리싱 랠리 여기서 멈추는 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 그 분기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1. 돈만 휴지, 나머지는 다 오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시장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의 가치는 빠르게 떨어졌고 자산의 가격은 동시다발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 눈에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가 사야 할 것들만 죄다 비싸졌다라는 체감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오르네. 그냥 현금만 안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맞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브리싱 랠리는 항상 비슷한 패턴, 비슷한 단계를 거치며 끝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걸 모르면 이제 진짜 기회인데 겁나서 못 산 사람도 이미 웬만큼 오른 걸 뒤늦게 쫓아가다 크게 맞는 사람도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에브리싱 랠리는 보통 4단계로 진행된다. 물론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에브리싱 랠리는 대략 이런 흐름을 밟았습니다. 1단계 뭘 사도 오르는 행복 구간. 초기에는 정말로 거의 모든 자산이 광범위하게 같이 오릅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금도 비트코인도 심지어 괴상한 테마주까지 대부분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죠. 이 구간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실력 상관없이 수익이 난다. 투자 쉽게 보내. 라는 착각이 퍼진다. 그래도 뭐라도 사둔 사람이 승자가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닷컴 버블 막바지입니다. 그때 나스닥 지수가 1년 동안 무려 85%나 올랐습니다. 당시엔 인터넷이 붙은 종목이면 대부분 다 같이 올라갔죠. 모두가 행복했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이 진지하게 오가던 시기입니다. 2단계 처음 찾아오는 광역 조정 구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1차 조정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99년 8월 10월에 테크주가 1020% 정도 후퇴했죠. 지금 와서 보면 85% 오르다가 20% 조정? 그 정도면 건전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터널 안에 있을 때는 다릅니다. 당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공포 때문에 주식을 정리하고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은 곧바로 엄청난 박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3단계 극소수 종목만 미친 듯이 치솟는 네로우 랠리. 진짜 괴물 같은 구간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전체 시장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극소수 종목만 폭발적으로 치솟는 구간이죠. 닷컴 버블 때를 예로 들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나스닥 지수가 다시 86%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손에 꼽는 몇 개 종목만 시장을 끌어당겼습니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일부 기술주들이 지수 전체를 들어올렸고 그 주변의 대부분 종목들은 생각보다 못 올랐거나 아예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주가 지수는 미친 듯이 폭등하는데 내 계좌는 조용하다. TV에서 나오는 대박 종목은 몇 배씩 올랐는데 내가 가진 건 제자리거나 마이너스다. 이때부터 투자자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야, 그냥 저 몇 개만 사면 되는 거잖아. 저걸 안 산 내가 바보지.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가장 높은 확률로 최악의 타이밍 진입이 벌어집니다. 4단계 에브리싱 크래시 가장 많이 오른 것부터 박살난다. 마지막 단계는 항상 비슷합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떨어집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 나스닥 지수는 무려 78%나 폭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86% 오르고 78% 빠진 거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 싶지만 계좌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100이 186이 되고 186에서 78% 빠지면 다시 41 정도가 됩니다. 즉 5분의 한 토막이 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3단계 극소수 종목 네로우 랠리 막판에 뒤늦게 올라탄 사람들은 진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문제는 뭐냐?
우리는 실시간으로는 이게 3단계인지 4단계 초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터널 안에서 앞을 못 보듯이 늘 지나놓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3. 과거 데이터가 주는 힌트 인플레, 그리고 금리.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법은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의 큰 버블, 2000년 닷컴 붕괴, 2022년 팬데믹 버블 붕괴. 이 두 사례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항상 물가와 금리가 문제를 일으켰다. 닷컴 버블 당시 1999년 물가 상승률 최고치는 약 2.7%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으려 했죠. 그런데 2000년의 물가는 오히려 3.8%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곧 금리 내리겠지라는 희망이 깨지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 버블이 무너지게 됩니다. 팬데믹 버블 당시 2021년 물가가 7%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이니까 이제부터는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극소수 종목 네로우 랠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인플레가 9.1%까지 튀어올랐죠. 아,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연준이 금리 인상 절대 못 멈추겠구나. 이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서 에브리싱 크래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물가가 연 3%를 넘기 시작하면 경계 모드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 3%를 찍었다고 무조건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번 치고 올라간 인플레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가? 이게 계속 오른다로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진짜로 크래시 가능성을 키우게 됩니다. 4. 지금 2025년 11월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럼 현재 상황을 이 프레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는 이미 한 차례 크게 진행되었다. 비트코인, 금, 코스피 등 여러 자산이 순서대로 조정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 관련해서는 CNN이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22까지 내려갔다. 이 숫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25 및 극단적 공포 엑스트림 피어. 지금 시장은 거의 다들 하락을 대비해 놓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방화선이 한 번 더 당겨진다. 새로운 악재,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 충격적인 정책 변수 등이 나오면 이미 공포가 쌓여있는 시장이 그대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방향 폭등이 터진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에 베팅해 놓은 상황에서 시장이 정반대로 올라버리면 하락 베팅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들이 포지션을 되돌리며 급히 매수에 나서면 되레 급등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한쪽으로만 단정 짓기보다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5. 안전자산은 시대마다 바뀐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안전자산이에요? 문제는 이 질문에 불변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충격의 종류마다 안전자산의 얼굴이 바뀝니다. 2000년 닷컴 붕괴 당시 승자 미국 장기 국채, 이후 경기 둔화 장기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 2022년 팬데믹 버블 붕괴 당시 미국 장기 국채 꽤 크게 깨졌습니다. 1017% 하락. 40년 만에 장기 국채 안전지대 신화의 균열 발생. 비트코인 지수 대비 3배 이상 폭락. 금 연간 기준으로 약 0.5% 상승 애매한 세모. 비교적 선방현금 단기 국채. 지금의 상황 2025년에서 보는 그림. 미국 장기 국채. 예전만큼 무조건 안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장기 금리가 자꾸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 단기채. 여전히 안전 자산의 핵심 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미국의 재정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 예전보다 안전 자산으로서 위상은 올라갔지만 문제는 이미 에브리싱 랠리에 합류해 꽤 많이 오른 상태라는 점입니다. 원자재.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 자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플레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원자재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이런 경로가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인플레 지속 상황에서는 원자재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면 무조건 안전합니다라는 자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산과 비중 조절이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6. AI 랠리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단연 AI 인공지능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1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AI 관련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갔고 그 중에서도 대장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AI 안에서도 분화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 인프라 확장 구간. AI를 굴리기 위해서는 GPU 블랙칩뿐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력에너지 인프라, 이 전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최상단 소프트웨어 플랫폼 장악 구간. AI 밸류 체인의 맨 꼭대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 실질적 수익과 지배력을 가져가는 그림이 최종 단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언제 크래시가 끼어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1단계, 2단계로 가다가 터질 수도 있고 2단계, 3단계로 가다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를까? 보다 어디서부터는 내가 욕심을 줄여야 하나?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7. 돈이 휴지가 되는 시대에서 살아남는 두 가지 전략. 앞으로도 중앙은행과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에브리싱 랠리 비슷한 장면들을 크고 작게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전략. 위험 자산 vs 안전 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추격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장기적으로 견디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모든 상승을 다 먹겠다가 아니라 큰 폭락에서 계좌를 지키겠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의 후반이든 네로우 랠리의 막판이든 너무 흥분해서 비중을 확 늘리지 않는 것이 이 전략의 생명입니다. 모멘텀 추세 추종 전략. 강하게 오르는 구간을 인정하고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갔다가 꺾이는 신호가 보이면 빠르게 이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이미 3단계라고 보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최상단 소프트웨어만 집중적으로 담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2단계라고 보고 메모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등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3%를 넘어설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방향이 꺾이지 않고 계속 위로 가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내년 5월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3% 물가도 괜찮다고 보는지 45%까지도 인내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지 이런 기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지금 세상은 돈이 휴지가 되어가는 속도와 자산 가격이 요동치는 속도가 서로 엇갈리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는 끝났는지 네로우 랠리가 한 번 더 남았는지 아니면 이미 크래시의 초입인지 이건 지나고 나서야 100%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맞출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방향을 꾸준히 체크하고 자산 배분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관리하고 랠리의 마지막 불꽃에 휘말려 감정적으로 추격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위기와 기회를 가르는 기준은 지금이 몇 단계냐를 완벽히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계좌를 망치지 않을 구조를 미리 짜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휴지가 되는 세상, 모든 자산이 오르다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예언이 아니라 체력과 구조입니다. 그 힘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 같은 에브리싱 랠리를 누군가는 인생 기회로 만들고 누군가는 인생 리스크로 맞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고 앞으로는 자산별, 전략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은 나만 두고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 통장을 보면 분명히 숫자는 그대로인데 장을 보러 가거나 아이들 용돈을 챙겨주거나 외식 한번 하려고만 해도 체감 물가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5만 원이면 그래도 가족 외식 한 번은 겨우 가능했는데 이제는 5만 원으로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금액이야?
하는 순간이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겁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일해서 평범하게 저축하고 평범하게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을 뿐인데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뉴스를 켜면 돈이 녹는다, 현금은 쓰레기다,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는 말이 쏟아지고 유튜브를 켜면 비트코인으로 몇 배 벌었다, 소수 종목으로 인생 역전했다, 이번 사이클 못하면 영원한 하층으로 남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진 사람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차곡차곡 넣어두면 이자가 조금씩 붙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노후가 된다. 그래서 은행 안전이라는 공식이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요 몇 년 사이 이 상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널뛰기를 하고 물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고 내 통장의 실질 가치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마치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가난해지는 선택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두면 휴지 조각이라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막상 뭐라도 해보자 하고 움직이려면 바로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지? 괜히 들어갔다가 폭락하면 은퇴 자금, 노후 자금 한 번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현금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투자하려고 해도 불안한 시대가 된 겁니다. 다 올랐다며? 라는 말이 주는 박탈감. 에브리싱 랠리, 말 그대로 돈 빼고 다 오른 장을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금, 비트코인, 일부 원자재, 심지어 민주식 테마주까지. 한동안은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오르더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때 나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자니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특히 주변에 그때 비트코인 좀 사둘걸, 그때 AI 종목 조금만 사뒀어도, 그때 서울집이라도 하나 잡았으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미 지나간 기차를 역 앞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박탈감이 올라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평범한 직장인자 영업자 은퇴 준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금이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이미 4단계인지 아무도 모른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지금이 도대체 에브리싱 랠리의 어느 구간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단계 다 같이 오르던 시기, 2단계 한번 크게 흔들리던 조정, 3단계 소수 종목만 미친 듯이 치솟는 내로우 랠리, 4단계 크래시 가장 많이 오른 것부터 폭락. 우리가 겪은 지난 몇 년을 2단계에 대입해보면 느낌상 1단계, 2단계는 이미 지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3단계로 다시 치고 올라가기 직전인지 아니면 4단계 초입에 들어온 건지 터널 안에서는 절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이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합니다. 야, 지금이 진짜 마지막 폭등 전일 수도 있어. 소수 종목이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야. 여기서 더 들어갔다가 진짜 크게 맞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위험 자산 비중을 확 줄여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불꽃 한 번은 더 온다며 끝까지 레버리지를 쓰고 들어갑니다. 둘 중 누가 맞을까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정말 애매하고도 불편한 분기점입니다. 공포와 탐욕지수 22가 의미하는 것. 이 시점에서 CNN이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지수가 21을 찍었다는 건 상징성이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탐욕, 일반적으로 25 아래로 내려가면 엑스트림 피어, 즉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이미 상당수 투자자들이 마음속으로는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말로 악재가 터지면 봐라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투매가 쏟아지고
시장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면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서둘러 매수로 되돌리면서 오히려 급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위험하니 다 도망쳐야 할 때인지 위험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때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 지금은 방향이 갈리는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전자산이라는데 대체 뭘 믿어야 하죠?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난 이제 뭘 믿어야 하죠? 주식도 무섭고 부동산도 비싸고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고 현금은 휴지라는데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미국 장기 국채, 달러, 금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건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번의 위기에서는 이마저도 뒤집혔습니다. 장기 국채가 동시에 떨어지고 금도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고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는 안전 자산마저 깨지는 경험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안전 자산이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이 질문 속에는 시장에 대한 불신, 제도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나 혼자라는 느낌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게임을 남들이 하고 있는 기분. 에브리싱 랠리, 인플레, 금리, AI, 달러, 국채, 비트코인, 안전자산, 자산 배분. 이 모든 단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와 콘텐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나와 상관없는 고급 용어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걸 이해하고 투자하나 보지. 나는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남는 거 조금 넣어두는 것뿐인데 마치 어딘가에서 거대한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만 룰을 모른 채 구경만 하고 있는 느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그 답답함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따라 들어갈까? 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할까? 사이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그 사이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안은 점점 더 쌓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포를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현재 위치지도.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정말 필요한 건 이제 곧 폭락 온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이런 자극적인 한 줄짜리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체 흐름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현실적인 좌표를 제대로 아는 것. 에브리싱 랠리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물가와 금리, 환율, 안전자산의 변화가 어떻게 맞물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정말로 무엇인지 침착하게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와 탐욕은 우리를 두 팔로 잡아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보다라는 유혹과 지금 들어가면 망한다는 공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은 그저 시장 분위기나 투자자 심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금융시장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정형화된 패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패턴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디인지 모르면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에브리싱 랠리는 우연이 아니라 4단계 메커니즘을 따른다. 우리는 지금 돈만 휴지가 되고 자산만 오르는 시대를 지나면서 마치 모든 자산이 무작정 오르는 듯한 착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새롭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크게 보면 4단계 구조로 움직였습니다. 1단계 광범위 동반 상승. 아무거나 사도 오르던 시기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의 힘으로 오릅니다. 쉽게 말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갈 자리를 찾지 못하고 흘러넘치며 자산에 들어오는 시기. 1999년 닷컴 버블 초입, 2020만 2021년 팬데믹 유동성 폭발기가 정확히 이 구간이었죠. 이때는 누가 투자하든 한 달에 5%, 10% 수익이 나기도 해서 투자 실력과 상관없이 자신감이 극대화됩니다. 아무거나 사도 되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는 구간입니다. 이 2단계 첫 번째 조정. 자산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 않나? 라는 집단적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조정입니다. 이 조정은 건전한 조정과 붕괴의 시작을 구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지수는 85% 오르고 이후 1020%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20% 조정은 큰 그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흔들림이지만 당시 시장 참여자들은 끝났다, 버블 터졌다 며 빠져나갔습니다. 왜냐? 터널 안에서는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4만 2025년 우리가 겪은 조정도 이 패턴과 매우 흡사합니다. 비트코인 급락, 금 가격 급락, 코스피 급락, 나스닥의 단기 흔들림, 환율의 불안정성, 이 모든 것이 과거의 2단계 조정과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3단계 극소수 종목 폭발 내로우 랠리.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조정인데 왜 몇 개 종목만 오르지? 시장은 약한데 AI 관련주는 폭등. 대장주만 올라서 지수 밀고 간다. 닷컴 버블 막판 1999년 10월 2000년 3월에 나스닥은 무려 86% 폭등합니다. 그런데 이 상승의 대부분은 56개 종목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네로우네로 상승입니다. AI 시대의 지금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SML, TSMC 이 몇 기업이 시장 전체의 상승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것만 같고 그래서 대부분 뒤늦게 올라탔다가 이후 무너질 때 가장 크게 맞는다. 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을 하는 구간. 이게 바로 3단계의 본질입니다. 4단계 에브리싱 크래시. 3단계에서 폭발적으로 올랐던 자산들이 4단계에서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닷컴 버블 나스닥 마이너스 78%. 금융위기 글로벌 주식 마이너스 50%. 팬데믹 후 버블 붕괴 성장주 마이너스 6080%.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승은 서서 오르지만 하락은 갑자기 한 번에 온다. 그래서 3단계의 유혹이 4단계의 함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에브리싱 랠리의 변곡점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인플레이션의 방향성. 과거 모든 사례를 분석해보면 에브리싱 랠리가 꺾이는 시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1999년 2000년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7% 3.8%로 상승했습니다. 즉,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신호. 이 신호가 시장을 공포로 밀어넣었고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021-2022년 21년 인플레 7%를 시장이 견딜 수 있었던 건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 9.1%로 급등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결과 성장주 폭락, 비트코인 폭락, 장기 국채 폭락 40년 만에 이례적 현상, 부동산 거래 급감,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에브리싱 크래시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지금 2025년 시장은 어디에 가까울까? 현재 상황은 2122년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움직인다. 그러나 데이터가 불투명하다. 셧다운으로 10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다. 연준마저 눈을 가린 채 비행 중이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이 공포를 자극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3공포와 탐욕지수가 말하는 것 22는 절대 가벼운 숫자가 아니다. CNN 피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 22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내심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의 에너지가 잠재돼 있다는 것. 공포로 인해 숏 포지션 방어적 포지션이 쌓여 있다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면 숏 커버링이 일어나고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극단적 공포 상태는 하락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상승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분기점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안전자산은 시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 금, 국채, 달러. 이 공식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안전자산은 시대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장기 국채 크게 상승 진짜 안전자산, 현금 단기 국채 중립, 금 오히려 부진, 기술주 대폭락. 그때는 경기 침체 금리 인하 국채 가격 상승. 이 공식이 명확했습니다. 2022년 팬데믹 버블 붕괴 당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기 국채 1017% 폭락, 금 거의 보합, 현금 단기 국채 승자, 기술주 비트코인 폭락. 왜 이런 뒤집기가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폭발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도 떨어졌던 겁니다. 2025년 현재 안전자산은 무엇인가? 지금은 세 가지가 절대적인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장기 국채는 더 이상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 장기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러 단기채는 여전히 가장 강한 안전자산이다. 유동성 위기 단계에서는 단기 달러 자산이 가장 빠른 피난처입니다. 금은 대세 안전자산으로 복귀 중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가장 오해하기 쉬운 자산이 있습니다. 원자재는 인플레 상승이 아니다. 인플레가 오면 금리를 올림.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 경기 침체면 원자재 수요 감소. 원자재 폭락 가능. 단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원자재가 의외로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원자재가 둘 다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AI 버블 구조 에브리싱 랠리의 중심축. 지금 시장을 이끄는 핵심 축은 단연 AI입니다. 이 AI 사이클도 사실상 3단계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1단계 인프라 구축, GPU, 메모리, 데이터 센터, 반도체 장비, 전력 인프라. 이 구간이 지금까지의 주력 구간이었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주도한 시기죠. 2단계 소비자 산업 확장.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실제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전력 인프라 산업 확대, AI 교육 훈련 산업 확장. 3단계 소프트웨어의 절대 장악. 역사적으로 모든 기술 버블의 마지막 승자는 항상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기업들이 AI 버블의 정점을 찍을 겁니다. 문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언제든 4단계 크래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지금은 그냥 사도 오르는 시장이 아니다. 1단계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2단계 조정인지, 3단계 진입인지, 4단계 초입인지가 불명확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시기. 지금은 돈이 휴지가 되는 시대이면서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시대라는 모순된 시장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돈은 휴지가 되고 자산은 오르지만 동시에 자산의 추락 위험도 가장 높은 시기. 이 모순된 환경이 지금 시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거대한 흐름은 단순한 시장 분위기나 투자자들의 감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상 조합의 구조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과잉,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금리 정책의 상실된 예측력, 기술주도 성장의 단층 구조, 안전자산의 역할 이동, 글로벌 매크로의 비대칭 충격. 이 6가지 축이 한 번에 움직이며 우리가 보는 에브리싱 랠리 조정 공포 선택의 갈림길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차근차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돈이 휴지가 되는 이유 통화량 금리 환율의 3중작용.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돈의 양과 가격, 즉 통화량과 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왜 현금만 가치가 사라지고 왜 자산만 급등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모든 자산이 강제적으로 올라간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희석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장에 돈이 100만 원 있다고 가정.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이 100개 있었다면 평균 1만 원씩. 그런데 돈이 갑자기 200만 원으로 늘면 자산 가격은 당연히 평균 2만 원이 됩니다.
이건 감정도 심리도 아니고 수학적인 필연이죠. 그래서 돈이 초과 공급되면 부동산, 주식, 원자재, 코인 전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수익의 가치는 더 커진다. 모든 자산은 미래의 가치를 할인해 현재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때 할인에 쓰이는 숫자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미래 수익이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됨. 특히 성장 주기술주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장기 자산일수록 금리의 영향을 2배, 3배로 받음. 그래서 AI 기업들이 금리 하락 기대만으로 차트가 꺾여도 오르고 실적이 부진해도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만율이 오르면 국내 화폐가 급격하게 휴지가 된다. 이전까지 우리는 물가 상승 통화량 증가의 조합만 생각했지만 2025년 시장에서는 환율이 세 번째 축으로 추가됐습니다.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달러 강세, 원화 표시 자산의 상대적 가치 하락. 그 결과 돈만 휴지와 자산만 오르는 왜곡 구조. 한국이 3년 동안 통화량 20% 증가를 기록한 사이 미국은 34%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왜 원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약해졌는지 설명이 됩니다. 즉, 유동성 폭주금리 정체 환율 급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화폐 가치는 기하급수적 속도로 무너진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에브리식 랠리의 동력은 유동성이 아니라 유동성 방향성.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유동성은 절대 양만으로 시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유동성의 방향성입니다. 즉,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1. 유동성은 항상 가장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곳으로 몰린다. 돈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을 향해 흘러간다. 그래서 AI가 초기에 폭발했을 때 모든 돈이 엔비디아로 몰렸고 그 엔비디아가 또 반도체 장비주로 반도체 장비주가 다시 메모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마치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흐르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 유동성의 이동은 자산군 간에도 일어난다. 유동성은 단일 자산군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채권 달러, 달러금, 금 원자재, 원자재 부동산. 이렇게 유동성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전체 시장의 무드는 바뀌고 각 자산군의 상승 하락 동력이 달라집니다. 즉,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는 유동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70%는 설명이 됩니다. 3.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유.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모든 규칙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인플레 증가,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자산 조정. 인플레 인하, 금리 인하, 기대 유동성 회복, 자산 반등. 이 공식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르는가 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즉 방향성입니다. 1. 인플레이션의 절대값보다 추세가 시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인플레 3%, 3.1%, 3.3%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면 비록 절대값은 낮아 보일지라도 위험 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 때문에 시장은 즉각 공포 국면으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플레 7%, 6%, 5% 이렇게 꾸준히 내려가면 절대값은 높아도 시장 참여자들은 안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시장의 공포는 절대치가 아니라 방향성에서 나온다. 이 지금 시장의 문제는 방향성을 읽을 데이터가 없다는 점. 2025년 10월 물가 데이터가 셧다운으로 인해 발표되지 않은 채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연준도 불확실, 시장도 불확실, 투자자도 불확실. 불확실성은 언제나 공포를 시장에 먼저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급락과 급등이 동시에 나옴. 포지션 이동이 극단적으로 빨라짐. 공포와 탐욕지수가 바닥에서 요동침. 일부는 매도, 일부는 기회 진입을 시도. 시장은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시장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후의 2단계 조정과 3단계 폭등, 4단계 붕괴를 구별하기 어려운가? 이건 시장 참여자 모두가 겪는 영원한 난제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아무리 꿰고 있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표는 항상 과거를 기준으로 나오고 시장은 항상 미래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 즉, 우리가 보는 모든 데이터는 뒤늦게 나온 결과, 시장은 그보다 빠르게 미래의 결과를 가격에 반영함.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기 전에 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오르기 전에 주가가 빠지고
금리 결정 전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경제 발표 전 이미 트레이더들은 포지션 이동을 끝냄.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왜 실패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5. 기술 특히 AI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이유.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시장의 에너지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트리거입니다. 산업의 중심축 이동, 자본의 중심 이동, 인력자원 전력 데이터 이동,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 버블은 절대 단기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 AI 연료 공급 단계. 엔비디아가 GPU라는 석유를 공급했고 반도체 장비사는 정유시설을 만들었고 데이터 센터는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2단계는 이미 대부분 지나갔습니다. 이 2단계 AI 인프라 확장 단계. 지금이 바로 2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력 인프라, 클라우드 자원, AI 서버 호스팅, 새로운 데이터 센터 수요. 이 2단계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AI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 AI 지배력 확정 단계. AI가 모든 산업에 스며들면 결국 마지막 주인공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기업들이 최종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3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가장 큰 크래시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밸류가 너무 비싸짐, 유동성 부담 가중, 금리 재상승 가능성, 인플레 재점화 가능성, 시장 기대 수준이 과열. 즉, 기술 버블의 절정은 시장 붕괴와 거의 동시에 존재한다. 6. 안전자산의 정의를 바꾸는 흰금리 부채 인플레이션.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 장기 국채 안전자산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이 보유한 부채가 너무 커서 금리가 내려갈 공간이 과거만큼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장기 국채는 과거처럼 무조건 보호해주는 자산이 아니라 상황 따라 위험해질 수도 있는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1단기 국채는 다시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복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금리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미국 정부 신뢰도 유지. 리스크 마이너스 리턴 대비 가장 안정적. 그래서 2022년 붕괴 때 승자는 단기채였고 2025년 현재도 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금은 대세 안전자산에 다시 올랐지만 비싸다. 금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에브리식 랠리에 포함되어 많이 올랐다는 점.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 단기 급등 이후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 즉 금은 장기적으로 강하지만 단기 진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원자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만 안전자산.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경기는 꺼지고 금리는 내리지 못하는 환경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때는 원자재가 의외로 강합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꺾이면 경기 침체 원자재 수요 급락 폭락. 즉 원자재는 조건부 안전자산입니다. 7.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분기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플레 방향성 불확실. 금리 인하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 유동성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를 빠르게 이동. AI가 버블을 밀고 가는 중. 공포와 탐욕지수가 바닥권. 환율은 원화 약세를 강하게 시사. 유동성은 과도하지만 방향성이 불투명. 즉, 돈은 휴지가 되고 있지만 자산이 앞으로 더 오를지 아니면 급락할지 모르는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에브리식 랠리, 유동성,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단어들만 들으면 마치 거대한 이론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잡히는 사례로 바꿔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1999만 2000년 닷컴 버블 모두가 천재가 된 시장. 그리고 5분의 한 토막. 먼저 에브리식 랠리 구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1999만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모든 것이 오르던 1단계. 1999년 나스닥 지수는 1년 동안 85%나 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이 실제로 돌았습니다. 인터넷만 붙어있으면 다 산다. PER. 그런 건 구시대적 개념이야. 미래를 사는 건데 숫자 따지는 게 의미 있나? 이때 시장은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낙관으로 가득했습니다. 인터넷, 닷컴, 온라인. 이 단어가 붙기만 하면 적자 기업이든 매출이 거의 없든 그냥 올라갔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기. 실력이 아니라 참여 여부가 수익을 결정하는 시기. 바로 1단계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끝. 첫 번째 조정 2단계. 하지만 1999년 8월 10월 사이 시장은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일부 테크주가 1020% 조정을 받았고 뉴스에는 버블 경고, 과열 꺼지는 중 같은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85% 올라가다가 20% 조정받은 것은 큰 흐름에서 숨고르기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털 첫 화면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거품 터지나? 닷컴 광풍, 끝이 보인다. 고평가된 종목 정리 나선 외국인. 이때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정리하고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시 선택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겠죠.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여기서 더 먹겠다고 버티는 건 욕심이지. 하지만 이 선택은 곧 엄청난 박탈감의 시작이 됩니다. 단 5, 6종목만 폭발했던 3단계 네로우 랠리.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나스닥 지수는 다시 86% 폭등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승은 극소수 종목이 거의 다 만들어낸 상승이었습니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 몇 개 종목이 지수를 위로 끌어당기면서 지수 차트만 보면 마치 모든 주식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들의 체감은 달랐습니다. 지수는 폭등인데 내 계좌는 조용하다. 뉴스에 나오는 애들만 몇 배씩 오르고 내가 들고 있는 건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심리가 크게 흔들립니다. 아, 아직 안 늦었네. 나도 저 대장주로 갈아타야 하나? 이 흐름이 네로우 랠리, 즉 극소수 종목 폭등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나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린 구간이기도 합니다. 4단계 크래시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가 훨씬 빠르다. 결국 2000년 닷컴 버블은 붕괴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78% 폭락, 100이 22가 되는 수준. 앞서 말씀드렸죠. 85% 올랐다가 20% 빠지는 건 나중에 보면 그냥 조정처럼 보이지만 78% 빠지는 건 5분의 한 토막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제는 1단계, 2단계를 지나 3단계 네로우 랠리 막판에 이제 나도 저거 사야지 하면서 뒤늦게 올라탄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구간의 가장 달콤한 상승이 가장 잔인한 하락의 출발점이 된다. 이게 닷컴 버블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의 2020-2022 팬데믹 에브리싱 랠리 돈 풀기의 끝을 본 시장.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이미 생생히 겪은 팬데믹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모두가 같이 오르던 1단계. 제로금리. 사상 최대 규모 양적 완화. 각국 정부의 현금 살포. 이 조합은 아주 단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이 넘치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 그야말로 에브리싱 랠리의 교과서였습니다. 미국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상 최고치, 미국 한국 부동산 가격 동반 급등, 원자재 중고차 가격 이상 급등. 이때는 정말 뭐만 샀어도 올랐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인플레 일시적이라는 주문이 깨졌던 순간, 처음 물가가 꿈틀거릴 때 연준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일시적인 트랜저토리 인플레이션이다. 공급망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다. 시장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4%, 5%, 6%를 찍을 때도 에브리싱 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금리는 다시 내릴 거야. 돈 풀기가 다시 시작되겠지. 이 기대가 2단계 조정을 가볍게 통과시켜버렸습니다. 3단계 극소수 성장주와 테크만 미친 듯이 치솟다. 팬데믹 랠리의 막판도 역시 네로우 랠리 구간이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일부 성장주, 플랫폼 기업들. 이 몇 기업이 지수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때 체감은 이랬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별로인데 왜 저 몇 개만 계속 신고가야? 아, 내가 저때 테슬라만 샀어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뒤늦게 레버리지를 더 얹어서 집중적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인플레 9% 에브리싱 크래시의 방아쇠. 하지만 2022년 인플레가 9.1%까지 치솟으면서
모든 흐름이 뒤집힙니다. 아, 이건 진짜다.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겠다. 이 공포가 시장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 테크주 폭락, 성장주 6,080% 하락, 비트코인 70% 이상 폭락, 장기 국채까지 1,017% 하락,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장기 국채까지 무너지는 진짜 의미의 에브리싱 크래시가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만국 강남 아파트 BS 원화가치 집값은 올랐는데 부자는 아니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례죠. 강남 집값이 올랐는데 이상하게 살림은 넉넉해지지 않았다. 공식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초부터 2025년까지 강남 집값은 대략 10% 안팎 올랐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더 오른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거래된 대단지, 단지 가격 보면 이건 2030%는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어쨌든 숫자가 얼마든 방향은 분명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강남 집값은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네. 그래도 집 가진 사람이 이겼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화 가치입니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20% 이상 떨어졌다. 2022년 초 환율과 2025년 11월 환율을 비교해보면 원화 가치는 대략 20% 안팎 떨어졌습니다. 즉, 집값은 10% 올랐는데 원화 가치는 20% 떨어진 셈입니다. 이걸 달러 기준으로 다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입니다. 집값 10%, 화폐 마이너스 20%, 달러로 환산한 집값은 사실상 하락. 공식 통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 수준.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며 버텼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내 자산 가치는 오히려 깎이고 있었다. 이게 바로 돈은 휴지가 됐고 자산은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러 기준으로 덜 오른 것 혹은 떨어진 것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튀르키예 터키 집값 10배 올라도 통화가치 116 나면 벌었던 게 아니다. 이 현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집값 10배 오른 나라. 지난 10여 년간 튀르키예의 집값은 리라화 기준으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집값 10배라니 이 나라 부동산 산 사람들은 다 부자 됐겠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통화가치 116토막 난 나라. 하지만 같은 기간 리라화 가치는 16분의 한 토막이 났습니다. 예전 한 달러 1리라라면 이제 한 달러 16리라가 된 셈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집값 10배 상승, 통화가치 116, 달러 기준 집값은 약 40% 하락. 즉, 집값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세계 통화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나라. 이게 튀르키예입니다. 한국이 튀르키예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국이 곧바로 튀르키예처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화폐 가치가 망가지는데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부유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한국도 이미 통화량 과도 증가, 원화 약세, 자산 가격 왜곡, 이 패턴을 일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 상승이라는 겉모습 뒤에서 달러 기준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5개인 투자자 어와 비 같은 시대, 전혀 다른 결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명의 가상의 투자자를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A 비중 조절 장기 시야를 가진 사람. 어시는 시장을 완벽히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에브리싱 랠리가 올 때도 현금당 기채금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합니다. AI, 반도체, 성장주에도 투자하지만 한 종목의 계좌 대부분을 몰아태우지는 않습니다. 매번 이번엔 끝났다라는 기사에 흔들리지만 전 재산을 걸거나 빚을 내서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폭락장에서 계좌가 크게 흔들리지만 시장 자체에서 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실수도 하고 손실도 보지만 계좌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상향합니다. 투자자 B 1단계엔 못하고 3단계의 레버리지로 줄 서는 사람. B씨는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1단계 광범위 랠리 때는 이거 너무 올랐다. 이제 들어가면 바보다. 하며 관망합니다. 2단계 조정이 오면 역시
역시 버블이었지라며 안심합니다. 3단계 네로우 랠리에서 뉴스와 유튜브가 엔비디아, 테슬라, 테크, 인생 종목 이런 제목을 도배하면 그제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야, 나만 바보다. 지금이라도 빚내서 들어가야 인생 바꾸지.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고위험 옵션, 집중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고점의 불꽃놀이에 가장 화려한 순간에 합류했다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가장 큰 손실을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B씨입니다. 어와 B의 차이는 정보량이 아니라 자기 조절력. 현실에서 어와 B의 차이는 사실 공부량에서 안 나옵니다. 유튜브, 뉴스, 리포트, 책. B씨도 충분히 많이 봅니다. 어쩌면 어씨보다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어는 나는 미래를 맞힐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구조를 먼저 짜놓고 움직입니다. B는 이번만큼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매번 구조를 버리고 감정으로 베팅합니다. 그 결과 어는 시장이 어떻게 되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B는 시장이 좋을수록 구조를 무너뜨리고 베팅을 키웁니다. 그리고 에브리싱 크래시가 왔을 때 어는 크게 흔들리면서도 버티고 B는 계좌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서 시장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돈이 휴지가 되지만 그 와중에 살아남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가 서 있는 자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사례는 마지막 네로우 랠리가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위험한지 보여줬고 팬데믹 에브리싱 랠리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다가 인플레라는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에브리싱 크래시로 이어지는지 보여줬습니다. 튀르키의 사례는 자산 상승만 보고 좋아하다가 통화가치 붕괴를 무시하면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고 강남 아파트 BS 원화 사례는 우리가 지금 비슷한 길의 초입쯤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투자자 어와 B의 이야기는 시장이 어떤 방향을 택하든 결국 구조와 태도가 결과를 갈라놓는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지금까지는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정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버틴다는 표현이 나오고 AI 중심의 미국 증시는 아직 강합니다. 원자재 가격도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의 정상성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적인 리스크 신호를 못 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는 절대 단일 요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고 있고 이 조각들이 만약 동시에 움직이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방향으로 시장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5가지 경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통화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자산은 올라 보이는 착시에 빠진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은 주가, 금, 부동산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화 마이너스 20%, 강남 아파트 10%, 달러 기준 마이너스 10%. 이 공식은 향후 12년 동안 한국 투자자가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될 잔인한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은 오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돈이 휴지가 되면 자산이 올라서 방어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이 휴지가 되면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자산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집값 10배 오른 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통화가 116이 됐기 때문이었죠. 지금 대한민국 원화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분명하고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통화량 20% 증가, 원화 가치 지속 하락, 외환 보유액 급격 감소, 일본 엔화와 유사한 디플레이션형 약세가 아닌 구조적 취약성 물가 압력형 약세. 이 상황은 그 어떤 자산 가격 상승도 진짜 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에브리싱 랠리의 마지막 구간은 가장 달콤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닷컴 버블 막바지의 3단계를 연상시키는 지점이 많습니다. AI 몇 개 종목만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금리 하락 기대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으며 많은 투자자가 지금 안 타면 놓친다는 심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 네로우 랠리는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짧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가장 큰 손실을 맞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1999, 2000년, 2021, 2022년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막판만 보면 누구나 따라붙는다.
그런데 막판에 뛰어든 사람만 무너진다. 특히 AI 테마는 지금부터가 진짜 2단계, 3단계로 갈지 아니면 크래시의 입구인지 가장 구분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금리, 인플레, 유동성, 수요, 규제. 이 5개 변수 중 단 하나만 방향을 틀어도 랠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책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히 치명적이다. 지금 한국은 실수 여력이 거의 없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신호를 섞어보냈습니다. 한은의 과도한 돈 풀기, 잦은 메시지 번복, 외환시장 개입 발언, 재정 확장 계획 110조, 국채 발행 우려,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이 혼선이 시장에 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정책적 여유가 거의 없다. 특히 외환 보유액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80억 달러 언저리라는 점은 외국인 입장에서 매우 큰 경고 신호입니다. 한국은행의 개입은 가능하지만 반복적인 개입은 불가능하고 환율은 방어될 것 같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 이 불확실성이 지금 원화와 자산 시장의 리스크를 배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심리에 있다. 지금 투자자들의 정서를 보면 팬데믹 때와 똑같은 패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AI 혁명이라 예전과 다르다. 지금 안 들어가면 인생이 못 바뀐다. 지금은 현금 들고 있는 게 손해다. 달러 비싸도 사야 한다. 주식은 기다린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지금이 역대급 저가 매수 기회다. 이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경험자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이 막판에 가까워졌구나. 왜냐하면 이 감정은 모두 3단계 네로우 랠리 끝자락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투자자 감정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탈감, 급한 조급한 포모. 이 2감정이 결합하면 사람은 반드시 가장 비싼 순간에 가장 위험한 자산을 가장 큰 비중으로 사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 심리가 매우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진짜 폭락은 불안한 시기에 오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가 괜찮다고 믿는 시기에 온다. 시장은 항상 그랬습니다. 닷컴 버블 모두가 미래를 외칠 때 붕괴. 2008 금융위기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할 때 붕괴. 2022 팬데믹 버블 유동성 영원주의가 퍼져 있을 때 붕괴. 폭락은 사람들이 이미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거대한 하락이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폭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찾아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건 혁명이다.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다. 금리, 인플레,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지금 AI 시장에서 이 문장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무시하면 우리는 2000년, 2022년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 한국과 글로벌 시장은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에브리싱 랠리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초입인지, 아니면 3단계 끝자락에서 4단계 크래시 직전인지, 혹은 완전한 새로운 흐름으로 진입하는 중인지,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올인하거나 절대로 레버리지를 확대할 시기가 아니다. 심리적 욕망은 지금처럼 뜨거운 시장에서 빚내서 따라잡자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의 확신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돈은 휴지가 되고 자산은 오르고 그 와중에 우리는 분기점에 서 있다. 이 말 속에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느끼는 모든 불안과 기회 그리고 혼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 없이 교차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돈은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풀렸고 그 결과 모든 자산 가격이 한 번씩은 급등을 했고 원화 가치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약해졌고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금리는 내리고 싶은데 쉽게 못 내리는 구조고 AI라는 거대한 서사가 시장의 상단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에브리싱 랠리의 4단계 구조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분명히 1단계는 지났고 2단계 조정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소수 종목 폭등의 3단계로 들어가는 길목인지 아니면 4단계 크래시 바로 직전인지 혹은 2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있는 아주 드문 교차로인지 지도 없이 안개 속에서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구간인지 확신했다고 믿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 현금을 무시하면 안 되고 현금만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이유. 오늘 내내 돈이 휴지가 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다 버리고 위험 자산으로 전부 옮기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현금은 여전히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버티는 힘 폭락장에서 강제 청산을 막아줍니다. 기회 자금 진짜 좋은 가격이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을 줍니다. 심리 안정제 계좌가 흔들려도 생활이 버텨지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금만 붙잡고 있으면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갉아먹힙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핵심은 현금 vs 자산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현금을 남기고 어디까지 자산에 태울 것인가라는 비율의 싸움입니다. 지금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현실적인 전략.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냐는 질문에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최악은 피하고 기회는 남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당분간 금지에 가깝게 생각하기. 지금처럼 분기점일 때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게 레버리지입니다. 대출을 더 내서 투자한다거나 신용 미수 레버리지 ETF 비중을 올리는 것, 옵션 파생 상품을 단기 한 방으로 보는 것. 이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의 증폭이 아니라 실수의 증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분기점 장세에서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퇴장 속도를 앞당기는 도구에 가깝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73 혹은 64 같은 프레임으로 먼저 잡기. 지금은 이 주식이냐 저 코인이냐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험 자산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을 전체 자산의 최대 몇 %까지 가져갈 것인가? 안전 자산 현금 단기채, 달러, 일부 금 등은 최소 몇 %까지는 반드시 유지할 것인가? 이 프레임을 먼저 정해두지 않으면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기사 유튜브 커뮤니티에 휘둘리다가 결국 제일 비쌀 때 가장 많이 사고 제일 쌀 때 제일 먼저 파는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프레임은 지금 당장 수익보다 생존을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지금처럼 방향성이 안 보이는 장에서 단점이 없는 전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매수 매도하지 않는 것.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 것. 분할은 지루해 보이지만 미래를 완벽히 맞힐 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전략입니다. 나는 고점도 저점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분할의 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와 금리, 환율 방향성만은 꾸준히 체크하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인플레의 절대 숫자보다 추세, 금리의 단기 결정보다 방향성, 환율의 일시 변동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모든 매크로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정기적으로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는지, 원화 가치가 계속 약해지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과감히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만 모르는 게임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고 남과 비교하는 투자를 당분간 멈추기. 에브리식 랠리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꼭 이런 감정이 남습니다. 저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몇 배 벌었다는데 나는 뭐 한 거지? AI 대장주만 샀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 박탈감이 바로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를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번엔 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진짜 빚내서라도 타야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정확히 버블의 꼭대기에서 등장하는 감정이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이겁니다. 나는 이번 사이클의 모든 수익을 다 먹을 수 없다. 다만 다음 사이클까지 살아남을 수는 있다. 살아남는 사람이 언젠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퇴장한 사람은 다음 기회가 와도 게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버티는데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 오늘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이 휴지가 되는 속도와 자산이 오르는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숫자만 보지 말고 통화 가치와 함께 봐야 합니다. 에브리식 랠리의 마지막 구간은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위험하다. 지금 안 타면 바보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리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은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퇴장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임이다. 비중, 레버리지, 분할, 안전자산 비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나요? 나는 지금 내 자산 중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에브리싱 랠리의 3단계에 올라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4단계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구분이 되는가? 내가 지금 클릭하고 내가 지금 좋아요 누르고 내가 지금 공유하는 콘텐츠가 내 공포와 탐욕을 자극하는 쪽인지 아니면 내 구조를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쪽인지 한 번쯤 의심해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한 번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함께 볼 것들.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주식 vs 안전자산, 금 vs 비트코인, 한국 주식 vs 미국 주식, AI 상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vs 인프라 반도체 전략. 이런 조합들 사이에서 실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숫자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생각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이 채널이 이런 긴 호흡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연료가 되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시장의 다음 분기점에서 우리가 같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이 시대를 버티고 또 기회로 바꾸어야 하는 숙제는 어느 한 사람의 숙제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